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차 한 잔 마주놓고 앉아서 깊은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의 향기며 깊이, 취향 다 다르듯이요. 한 잔의 차에도 그 종류와 지역에 따라서 다른 깊이와 향취를 느낄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게 어디 차 한 잔뿐이겠습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 만사 마주 대할 때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사물의 깊이를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에서도요. 다도 문화, 이 다도를 이론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정착시킨 조선 후기의 이 초이선사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연말 맞아 분주했던 마음 차분히 다스리고 차 한 잔과 마주 앉은 듯한 기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신간 성우 이은정 씨가 소개해드립니다. 행복은 과연 먼 곳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크고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환하게 미소 짓도록 만드는 행복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는 아름다운 사랑, 우정, 향수, 그리고 사람의 향기 등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줄 49가지의 의미 깊은 일들을 감동적으로 담아낸 따뜻한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은 탄조잉의 작품으로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내년도 경제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은 6.25 전쟁 종전 이후 50년이 되는 해로 우리 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에 전개될 국내외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전체 조감도를 개관한 SERI 전망 2005를 펴냈습니다. 기업인, 자영업자 등 내년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탁월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후 1400여 년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온달은 과연 바보였으며 평강공주는 정말 울보였을까요? 우리의 궁금증을 현지 답사와 자료를 통해 시원하게 답해주고 있는 온달, 바보가 된 고구려 귀족이 푸른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현재 고구려 연구재단 연구기획실장으로 있는 임기환 씨가 기획하고 우리 고대사에 관심이 깊은 이기담 씨가 썼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작품 소개받으셨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드라마 초이선사 장의순, 장편 실록소설입니다. 초이선사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낯선 분도 있을 테고요. 조선 후기의 선승입니다. 시서와에 능했고 동다송 이걸 저술해서 한국 차문화 중흥조의 비조로 널리 알려진 선승입니다. 초이선사 일대기를 장편 실록소설로 엮어낸 작가는 김영무 씨입니다.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으로 등단을 했고요. 그동안 구름 가고 푸른 하늘, 별에서 들리는 소리, 오토바이 옆에서 등등 모두 26편의 공연물을 무대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무 작가께서는 총체극, 악극, 오페라, 다양한 공연 장르를 했고요. 또 유명 변사 해설 모음집이라는 것도 내신 바가 있습니다. 윤회라는 장편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작품이 한국적 색채가 짙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이선사 장의순의 작가이신 김영무 선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요, 의외로 모르는 거 잘 아시죠? 예. 초이선사 장의순 어떤 인물인지 좀 상세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소개가 나왔습니다만, 18세기 후반 전라도 무안에서 태어나셔서 19세기 중반 해남에 있는 대흥사에서 일제하면서요, 입적을 했는 스님인데, 네. 선성이며 시서화에 능했던 삼절로도 통하고, 동다송, 다신전 등으로
우리 차문화 중흥조로 자리매김도 됐죠. 어떻게 이걸 소설로 엮어낼 수 있었던 것인지 그 집필 과정을 좀 들려주시면요. 그 자료 수집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말을 꼭 한번 들려주고 싶으네요. 어떤 문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혹은 어떤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이면은 자료는 눈에 띄고 수집이 가능하다. 네. 예. 근데 지금 초이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4년 전인가 전남 무안에 문인협회 행사가 있어서 내려갔었을 때 그때 무안 군수였던 이재현 시인이 네. 초이선사가 그 무안 출신이니까 그 관심을 표명해서 저도 초이선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글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자료를 그 한 박스를 집으로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자료는 전부 공식적인 자료예요. 네. 공식적인 자료고 어차피 픽션이 좀 이제 가미가 되었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면 자료는 눈에 띈다. 예. 근데 그 지역 구은수께서 예. 자료를 주는 이렇게 행운도 따랐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소설가적 상상력이 보태진 것이다. 이런 거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초이선사 입으로 이렇게 떠도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씩 접해왔습니다만 좀 제대로 아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먼저 감상하고요. 또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오늘 시간에 초이선사가 출가해서 득도하기까지 대목 드라마로 구성해봤습니다. 큰스님, 삼위승 의순입니다. 들어오너라. 의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앞장으로 벽봉 큰 스님에게 예를 올렸다. 앉거라. 서당일 좀 다녔다고? 네. 5년 정도 다녔습니다. 글을 좀 배웠겠구만. 네. 조금. 의수는 겸손의 미덕을 발휘하느라 조금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저기다. 네가 알고 있는 글자 몇 자만 써보겠느냐? 벽봉 큰 스님은 눈으로 윗목에 있는 종이와 붓과 먹을 가리켰다. 의수는 화선지를 집어 방바닥에 펼쳐놓고 표류에 물을 부어 먹을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반듯반듯한 해소체로 천지현황하고 천자문의 천머리 4글자를 썼다. 고향에서 사당에 다닐 때 참한 글씨를 쓸 줄 안다며 많은 칭찬을 들어왔던 그였다. 다 썼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뭘 썼는고? 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이 4글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고? 순간 의수는 눈앞이 캄캄하고 기분이 아찔했다. 보이지 않을 리가 없는데 정작 글을 읽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야 뭐라고 반문할 도리가 없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의수는 새로운 화선지를 펼쳐 글한자가 마치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천지현황하고 4글자를 다시 썼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도 벽봉 큰 스님은 단 한 자의 글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가봐. 큰 스님의 의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만약 벽봉 큰 스님의 눈이 정상이라 한다면 의수는 아직 단 하나의 글자도 알지 못하는 문맹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의순이 중이 될 거요? 네, 중이 될 생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중이 되면 뭘 할 거요? 먼저 내가 깨치고 다음엔 중생제도를 하는 게 중이 할 일인 줄 압니다만. 내가 먼저 해탈하고 가련한 중생을 제도하겠다? 해탈하기가 어디 머리깎기처럼 그렇게 쉬운 일일까? 게다가 중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건지 원. 관세음 보살이나 자꾸 부르면 백성들 배가 철로 불러진다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 의수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 아직 없습니다. 난 봤어. 그것도 다름 아닌 내 어머니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석가의 여운으로 말하자면 여기 큰 스님은 나의 육촌 형님이요. 내가 굶어 죽은 어머니 젖가슴에 매달려 있을 때 형님이 보다 못해 날 거둬 이렇게 땡초로 만들어버렸죠. 그러셨군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림 보기를 무척 좋아하시던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지요? 큰 스님 방에 있는 그림들을 훔쳐보다가 취미가 붙은 거죠. 어느 날은 큰 스님한테 그림 공부나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미친놈이 지랄까지 한다고 면박줍니다. 에휴, 의순이나 열심히 매진하시오. 중이 되어 중생제도 해야지요. 그렇다면 일전에 큰 스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찾아야지, 스스로. 이 내 가슴 속에 있는 부처를 타인이 어떻게 찾을까? 예? 의수는 소스님의 가슴 한편 참혹한 그림자를 읽을 수가 있었다. 소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예사롭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알기에는 소와 의수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 의수는 더욱 정성스럽게 글자를 쓰면서 벽봉 큰 스님의 화두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의순이 출가해 나주에 운웅사에 온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하루는 소 스님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던 길에 웬 남자와 어린 처자가 산문 앞에 서성이고 있었다. 여국의 젊은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난 봄 이 절에 의순이란 총각이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이다. 그렇습니다만. 그 총각을 딱 한 번만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아니, 무슨 일이신지. 뭐 별 탈은 없을 것이네. 이 딸아이 생사가 걸린 문제라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온 것일세. 따라오시지요. 의순을 찾아온 이는 속가에 있을 때 서당 훈장인 고민수와 의순을 사모하던 그의 딸 연숙이었다. 소스님은 의순을 찾아온 부녀를 법당 앞에 있는 노석 밑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기다려 보시지요. 고맙네. 잠시 후 소스님을 따라 의순이 모습을 드러냈다. 의순아. 연숙의 아버지도 소스님도 슬며시 그 자리를 비켜줬다. 의순아. 웬일이야?
보고 싶어 찾아왔어. 네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 여기 생활은 어때? 지낼만 해? 연수가 넌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네 부모님들은 어떠신지, 우리가 함께 뛰어놀던 고향 산천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난 출가한 사람이야. 알아. 알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 날 잊어.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잘 살아. 현숙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먹물옷을 입은 의순의 모습은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알았지? 현숙은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의순은 천천히 돌아서 법당 안으로 사라졌다. 의수는 며칠 전에 찾아왔던 그 처녀랑 알콩달콩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며 천년만년 살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거 못 해본 거요? 없었습니다. 그 참 이상하군요. 물건이 성하다면 그런 생각이 왜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난 말이요, 그렇게 참한 처녀가 매달리면 내일 당장 삼수갑선 갈망정 재미나 실컷 보겠어. 아무래도 나는 선열이나 법률을 맛보기는 틀려먹은 사람일 테니 그렇겠지요? 예사롭게 보자면 세상사가 한갓 그림자요 꿈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의미를 새기고 들자면 하찮은 한 방울의 이슬도 오묘하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일취월장하시는군요.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시오. 하루빨리 성불하셔야죠. 의수는 연숙이 찾아와 흔들린 마음을 다잡으려 최고의 불전으로 꼽히는 수타니 파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이 별개의 문제이듯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 해서 인연의 끈이 모두 끊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청정한 가을바람을 타고 벽봉 큰 스님의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의순을 부리는 소리였다. 의순은 종종 그렇게 벽봉 큰 스님 방으로 불려가 글자를 쓰고는 벽봉 큰 스님의 침묵에 짓눌려 번번이 방을 물러나오곤 했었다. 근자에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고? 네. 서산대사님이 저술한 선가 귀감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 말씀 그려보거라. 오늘은 초소로 갈겨보던가. 의순이 붓을 들어 화선지에다 선가 귀감에 나오는 한 문장을 초소체로 휘갈겼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는 은근히 벽봉 큰 스님의 호통이나 질책을 원하기도 했다. 차라리 침묵보다는 그 편이 나을성 싶었던 것이다. 내가 한마디 생각을 끊고 인연을 잊고 하는 일 없이 우뚝 앉아 있으니 봄이 오고 풀이 절로 푸르구나. 극회의하도다. 너는 어째 선가 귀감에서 이토록 많은 계집,
여자를 찾아냈는고? 의수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연숙이 던지고 간 파장이 글솜씨에 묻어난 것을 벽봉 큰 스님은 눈치채고 계셨던 것이다. 이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거라. 예. 벽봉 큰 스님 방에서 목탁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의순아, 네, 큰 스님. 들어오너라. 자, 너도 한잔하거라. 감사합니다. 서둘지 마라. 때가 되면 꽃이 필 게다. 때가 돼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게야. 벽봉 큰 스님은 아직도 의순이 나아자를 제대로 쓰지 못해 낑낑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는 그림을 좀 그려보거라. 네? 그게 그것이야. 네가 그린 행서나 초서를 가만히 본즉 넌 그림도 잘 그리겠다는 판단이 섰다. 중국 문인화가 바로 행, 초서에서 유래된 것이야. 글을 쓰거나 개송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차를 마시는 일 모두가 부처님을 잘 모시자는 일이니 능력이 닿으면은 두루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선방에만 있다고 해서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모를 때는 부처 하지만은 깨닫고 보면은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인 게야. 누가 금강산에 다녀왔다고 해서 그의 손안에 어디 금강산이 남아있다고 하더냐? 해서 말인데, 너는 이제 우리 절에서 떠나거라. 예? 하마터면은 내가 널 꽁꽁 묶어둘 뻔했었구나. 내 상좌로 삼고 싶다는 욕심에 내가 스스로 넘어가고 말 뻔했어. 큰 스님, 왜 이렇게 절 내치십니까? 아니다. 기시 여문 새는 훨훨 날아가야 하는 법. 나한테서 더 배울 게 없다는 말이다. 평상심을 잃지 않은 것 같이 말을 했지만 벽봉 큰 스님의 눈시울에도 작은 눈물방울이 송울송울 맺혀 있었다. 해남의 대둔산은 구림리 장춘동의 심리 숲길로 이어진 두륜산 깊은 골짜기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누각 밑으로 맑은 냇물이 사시사철 길게 굽으쳐 흐르고 누각의 현판에는 침계류라 쓰여 있었다. 그 침계류를 지나면 절마당이 나왔고 마당 저편에 대홍보전이 우뚝 서 있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벽봉 큰 스님이 권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봤다면 그렇게 해야지 뭐. 어디서 그림은 좀 그려보았는가? 아닙니다. 호호, 그렇다면 시황초 등글기부터 해야 되겠네. 용암아, 예. 네가 이 신입 삼이승에게
불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일러줘. 예, 이리 따라오시죠. 용암 스님이 의순을 데리고 간 곳은 불화 공부를 하는 승려들이 있는 화방이었다. 넓은 화방에는 10여 명의 스님들이 그림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큰 스님이 나한테 그대를 맡기신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그대의 결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는 말씀일게요. 네. 하기야, 한평생 중요하는 일이란 게 부처님 공양하는 일이니 세월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행여 중도에서 나고 하면 시작은 않느니만 못하지 않겠소. 불화 공부의 시작은 시황초 등글기라는 것인데 그것은 염라국의 10대왕 초본에다 사오지를 올려놓고 세필로 밑그림을 따라 그려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 눈을 그려도 한 획 한 점도 본과 어긋나지 않을 만큼 숙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자면 적어도 1000여장은 그려봐야 됩니다. 네. 다음엔 모사라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본을 옆에 두고 유탄으로 그냥 그려서 한 획 한 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하죠. 이 과정에서도 아마 1000여장은 그려야 하죠. 예. 의수는 본격적으로 불화 공부에 들어갔다. 자신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은 미루고 다만 벽봉 큰 스님의 말만 믿고 따르기로 했던 것이다. 불화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완호 큰 스님은 다시 의순을 불러앉혔다. 어떤가? 그림은 배워볼 만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의수는 그림 공부도 자기 방에서 혼자 배우도록 하세. 예?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얼굴이 어두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고? 의수는 진작부터 누구에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 큰 스님, 전 수묵화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수묵화라. 수묵화라면 먹만으로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설마 채색이 없어 먹만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묵화를 다른 말로 문인화라 부르기도 하지. 산수화의 먹을 처음 사용한 이는 중국 당나라 시절의 왕유였고 그 사람은 남종 문인화의 비조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지. 그리고 문인화의 기틀을 처음 세운 이는 아무래도 저 유명했던 북송의 소식이 될 게야. 우리한테는 흔히 동파거사로 알려진 사람. 삼부자가 나란히 당송 8대가로 손꼽혔던 사람. 의수는 그쯤에서 그만 주눅이 들어버렸다. 완호 큰 스님의 해박한 지식도 지식이려니와 듣다 보니 자기의 질문이 너무 거창했음에 스스로 놀랐던 것이다. 완호 큰 스님의 대답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았다. 의순, 묵이라는 색깔, 즉 흙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당대 말기 인물로 역대 명확이란 화론집을 펴낸 바 있는 장언원이라는 사람이 대략 이런 말을 했었지. 잘 새겨들어 보라고. 묵을 운용하여 오색을 갖추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뜻이 오색에가 있으면 물상은 일그러지고 만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느냐? 의수는 점점 더 얼떨떨해지기만 했다. 그럼 한마디 더 해볼까? 묵은 모든 색깔의 합이다. 그러니까 묵에는 모든 색깔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도 되는가 하면 묵은 모든 색깔의 출발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 묵은 모든 색깔의 합이자 출발이라. 먼 산의 색채는 모두 흐릿하게 되고 검은색과 같아진다는 게야. 아니, 현하게 바로 그런 게지. 인생을 멀리서 바라본다는 것 이미 화론에 다 나와 있는 말들이세. 현학이라 함은 노자 장자와 관련된 학문을 일컬음이다. 그렇다면 큰 스님, 수묵화는
현학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목화는 바로 현학에서 출발했던 게야. 중국 당송 시절의 유명 화가로서 현학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자가 주장했던 심재 좌망의 정신 세계가 바로 화가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였다. 심재와 좌망이 무엇이더냐? 심재란 공허한 심경을 가리키는 말이고, 좌망이란 지체를 떠나고 총명을 몰아내고 형을 떠나고 지식을 버려 대통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모름지기 화가의 마음은 늘 텅 빈 배처럼 비어있고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야 하고, 그래야만 만상이 본래의 제 모습으로 거기에 비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대 두고 새겨보아. 의순이 대둔사로 건너온 지 만 3년째가 되는 해, 그의 나이가 언 20세였다. 그 해에 그는 완호 큰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게 된다. 무려 250가지의 계율을 지키기로 굳은 서약을 하고, 한 사람의 어엿한 스님이 된 의순의 법포는 바로 초이였다. 2년 먼저 구족계를 받은 하이 초이와 같이 구족계를 받은 호이가 완호 큰 스님과 한산전에 둘러앉았다. 큰 스님, 옷 한 벌로 우리 세 사람이 나눠 입으라는 뜻으로 호이, 하이, 초이라고 법포를 지으신 것입니까? 큰 스님, 소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가 선사는 눈 덮인 산에서 자기 팔을 잘라 던지고서야 달마조사가 제자로 인정해줬지요. 그리고서는 당신의 옷과 바리떼를 물려주었다는데 그 고사를 염두에 두시고 저희 법포를 지으신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런 고사 나는 모른다. 네. 큰 스님이 그런 고사를 아셨다면 아마 바리떼도 물려주셨겠지요? 묘하게도 구족계를 받고 법명까지 바꿔보면 숨막히는 구속감에 사로잡힐 것 같았는데, 막상 당사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허해진 것 같았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을 내릴 차례다. 그간 고생들 많았으니 한 열흘간 바람이나 쐬고들 오거라. 두륜산 산바람도 시원하고 해남의 해풍도 좋습니다, 큰 스님. 그렇다면 호의 내놈은 꼼짝 말고 방구들이나 지켜가라. 큰 스님, 어찌 이 어린 것들만 험한 바깥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야지요. 저기 영암에 가면 월출산이 참 좋으니라. 그 산자락에 신갑사라 하는 절이 있지. 그 절의 주지 또한 알아둘 만한 사람이니 거기로 가서 쉬었다 돌아들 오너라. 네, 큰 스님. 월출산 계곡에 도착한 호이, 하이, 초이 스님은 신갑사 주지의 후한 대접과 월출산의 야경에 말문을 잃었다. 이튿날 밤 초이, 장희수는 달 구경을 간다며 길을 나섰다. 이 시각에 혼자 산행을 하면 위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가드릴까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길도 험하고 웬만한 산짐승도 거의 살고 있는 월출산입니다. 혼자 산을 오르고 싶어 그럽니다. 스님의 뜻이 정 그렇다면 하룻밤쯤 산정에서 좌선하고 오십시오. 길을 나선 초이는 사흘이 지나도 신갑사로 돌아오지 않았다. 홀로 월출산 산정에 앉아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달을 마주하여 선정 삼매경에 빠져들었다.
그렇죠? 고이스님, 좀 천천히 가십시다. 그러지요. 스님, 혹시 조이스님께서 득도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기대는 가져보시죠. 산마루가 빤히 바라다 보이는 곳에 도착한 스님들은 저만큼 떨어진 산정 반석 위에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초의 스님을 발견했다. 스님, 저기... 아니, 도저히 사흘 밤낮을 굶는 사람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시죠. 정오 무렵이 돼서야 초의 스님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선 기지개를 켰다. 호의 하의 스님은 초의 스님 입에서 새어나올 한편의 오도송을 기대하며 가슴부터 조였다. 그리고는 초의 스님 앞에 정중하게 합장을 했다. 초의 스님도 조용히 합장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하의 스님이 입을 열었다. 내려가시죠. 그러지요. 일행이 산에서 내려오자 스님들 사이에서는 초의 스님이 득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초의 스님도 그 말을 들었을 법한데 초의 스님의 침묵은 여전했다. 내일쯤 고향에 다녀올 생각이요. 고향에 갔다가 대둔사로 바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납시다. 초의 스님의 입에서 오도송이 터지는 대신 엉뚱한 말만 쏟아진 것이다. 초의 스님이 5년 만에 자기 생가마당으로 들어서자 낯선 검둥개 한 마리가 쫓아나오며 지저대기 시작했다. 어머니 강씨는 부엌에서 상추를 씻는 모양인데 개가 지저대건만 자기 일만 계속했다. 검둥아, 그만해라. 우리 집에 올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냐. 어머니. 강씨는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옷소매로 거듭 자기 눈을 씻으며 초의 스님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어머니 접니다. 의순이요. 아니, 네가 왔구나. 고생 많으시죠, 어머니? 가지 고생이야. 타고난 팔짱골모. 들어가자. 어이, 밥 먹어야지. 초의 스님은 방 안에 들어가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제가 중이 됐습니다. 오냐, 고생 많았지. 그렇지 않아도 네가 출가한 다음부터 나도 초하루 보름엔 저기 승달산에 있는 법천사에 다니기 시작했단다. 어떻게 알았는지 덕승스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더구나. 한 집안의 아들이 출가를 하고 스님이 되면 구족이 다 극락에 간다고.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 그럼 됐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동무 이찬이가 찾아와서 귀뜸해 줬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말이다, 의순. 아니다. 이제는 스님이라 불러야겠지? 상관없습니다, 어머니. 어찌 보면 세상살이에 참 재밌더라. 연숙이 말이다. 바람이 나서 싸돌아 다니더니 어디서 낯선 남자 하나를 꿰차고 나타났지 뭐냐. 그랬군요. 그런데 그 남자가 또 반풍수래, 반풍수. 들리는 말로는 땡초 노릇을 하던 사람이라는데 그저 서당에 들락날락하면서 연숙이 속에 훈장 속까지 무지 썩히는 모양이더라. 좀 이따 스승님한테 가보면 알겠군요. 그래. 덥다. 저기 개울 가서 훌훌 좀 씻고 오느라. 네, 그래야 되겠어요. 초의 스님은
수건을 찾아 들고 냇가로 향하다가 골목길에서 연수가 마주쳤다. 연수가, 나 의순이야. 자세히 건너보니 연숙의 얼굴에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울긴 혼인했다며? 했어. 스님도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절에 있을 때 소우 스님이었대. 뭐, 소우스님? 왜 웃어? 난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어. 부끄러울 것도 없어. 창피할 것도 없고. 세상살이 그런 건데 뭐. 마구니를 막으러 왔다고 해놓고서. 그래, 소우스님 지금 어디 있냐? 저 산 풀밭 어디에 멍청한 꼴로 앉아있겠지 뭐. 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슬렁거리며 나가버렸어. 인연이려니 그렇게 생각해. 저희 스님은 눈을 돌려 고향 산천을 둘러봤다. 서해 바다는 푸르렀고 바다 건너 앞에도 하늘에는 솜털처럼 부드럽고 하얀 뭉게구름이 피어나고 있었다. 고향에서의 하룻밤, 저희 스님은 어머니와 한 방에서 잠을 잤다. 서로가 말을 삼가고 짐이 되지 않으려 조심스러워했다. 그뿐이었다.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고향을 뒤로 하면서 저희 스님은 이제 고향과의 인연은 끝이 났다는 느낌에 젖어들었다. 네, 초위선사 장의순, 김영무 장편 소설. 지금까지 출연해 윤동기, 유광진, 황원, 유호한, 이재용, 홍진욱, 임주현, 손정성, 곽윤상, 최창석, 최하나, 권현희, 해설 박윤아, 음악 이문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네, 작가이신 김영무 선생과 얘기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 소설의 전체는 아니고요. 초위선사가 이제 출가해서 득도하기까지의 과정만을 엮어본 건데요. 아까 이 전반부에 얘기해 주셨는데 다산 선생과의 뭐 인연이라든지 추사 김정희와의 또 엮여진 뭐 일화 등이 있을 텐데요. 좀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정약용 선생과 인연이라고 그러면 그때 정약용 선생은 저 강진의 유배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초이선사를 정약용 선생한테 소개해준 분이 이제 그 암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암스님이 좀 괴팍했어요. 암스님이요? 예, 암스님. 근데 그 암스님은 정약용 선생한테 차를 지도해서 정약용 선생이 다상이라는 호를 얻게 돼요. 예. 이제 그래서 만나서 정약용 선생하고 초이 선사는 이제 깊은 담론을 나눴는데 그 시가 무엇이냐, 문학이 무엇이냐, 또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나누고 그 정약용 선생 아들이 이제 그 학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추사 김정희 선생을 소개해줘요. 근데 추사 김정희 선생하고 초이 선사는 동갑이에요. 예. 동갑인데, 물론 서로가 만나기 전부터 서로가 서로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는, 그 당시는 한양이죠. 그 한양에서는, 김추사라는 분이 참 글씨를, 그것은 중국, 청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해동 제1의 수혜가라고 인정을 받은 분이니까 네, 예. 초이 선사는 이제 해남에 계시면서도 서울의 추사 김정희 선생을 알고 있었고 또 정학연 정약용 선생 아드님을 통해서 추사는 이 초이 선사를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나자 말자 그때부터 뭐 좀 쉽게 말하면 한 평생 동안 그 징조를 맺었어요. 그래서 초이 선사가 제주도 유배가 있을 때는
가서 저 초이선사가 바다를 건너가서 6개월 동안 같이 기거도 했었어요. 주사 김정희 선생이 서울에 와 계실 때는 또 서울에 가서 2년도 같이 살고 예. 예, 그렇게 인연이 깊었어요. 뭐 그 정도 인연이라면 뭐 일생 함께하는 예, 가족 같은 그런 관계군요. 예. 초이선사의 삶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또 무엇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 시절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은 결과적으로 대단히 치열한 삶을 사신 분들로 붙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치열했다는 거는 뭐 요즘 말로 해서 뭐 좀스런 소인들의 속물건성 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자기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혹은 당신들이 몸담았던 그 당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막 때로는 죽음도 불사한다는 정도의 엄격함 등을 이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소 구체적으로 막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은 요즘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천민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볼모 잡힌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의 품격에 대해서 지금 그 신경을 거의 안 쓰거든요. 예. 그럼 배금주의랄까 뭐 돈만 벌면 된다 이런데 이분들은 대단히 자기들 인품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품격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격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네.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추사 김정희가 얼마나 유명했냐는 거는 청나라에 그때 들어갔을 때 연경에 들어갔을 때 그 유명한 사람들과 청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거는 추사 선생이 쓴 글씨를 보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우리 이제 반면교사로 이분들이 한번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네. 좋지 않겠느냐. 예, 그런 목적으로 한 2년 매달려서 썼습니다. 예. 자본주의가 아무리 고도로 발전해도 품격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한다면 그 발전의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예. 예. 우리 전통사회 속에서 그 격조를 지키고 살았던 그 선인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는 게 우리에겐 많은 걸 전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김영무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 하지 못한 내용은 역시 소설을 통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004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라디오 독서실에서 했던 작품 50여 편이 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에 삶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아픔을 다 담아보려고 제작진들 한결같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한 해 동안 라디오 독서실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다가올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